안녕하세요. 자, 시간에는 오늘날 사회가 정보화 사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정보화 사회의 윤리 이겠습니다. 자, 21세기 물론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그 사회가 정보화 사회라고 말하죠. 자, 그렇다면 과연 정보화 사회란 어떤 것을 정보화 사회라고 하냐? 그것부터 알아보자면은 먼저 정보화 사회라고 정의를 내리는 학자가 있죠. 그 학자가 바로 엘빈 토플러라는 학자입니다. 소위 말하는 미래학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이 1980년에 책을 썼죠. The Third Wave라 그래서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제3의 물결이라는 이 저서에서 우리 인류는 세 번의 물결을 맞이했다라고 해가지고 제1의 물결, The First Wave, 제2의 물결, The Second Wave, 그리고 지금 제3의 물결, The Third Wave 이렇게 갔는데 제3의 물결에서 보면은 첫 번째가 신석기 혁명, 이걸 농업혁명이라 그럽니다. 첫 번째 물결이. 자, 신석기 농업혁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신석기 이전에 구석기, 그 이전 구석기, 석기 시대 중에서 구석기 사람들은 경작 경제를 하지 못했어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채집 경제라고 해서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생존을 영위하기 위해서 뭐 음식을 따먹는다든지 그렇게 했다는 것이야. 그 채집 경제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주변에 밭을 갈게 돼요. 그걸 경작 경제라. 그럼 문제는 채집 경제의 가장 큰 결정적인 흠은 뭐냐면은 만에 하나 흉년이 든다면 따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지. 그런 시기가 신석기 이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석기인들은 지혜를 짜냈지. 그런 농작물을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다가 밭을 갈아서 경작을 했다는 것이야. 그러면 경작을 하게 되면은 경작을 해서 그때 먹고 또 잉여 농산물은 창고에 저장해 놨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빗살무늬 토기가 나온 거예요. 다음에 만약에 다음 해에 흉년이 들더라도 이제는 죽지 않지. 그처럼 이 채집 경제를 경작 경제로 바꿨다라는 건 가히 혁명적이다. 그래서 신석기 농업혁명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이게 나오기가 이제 2, 3천 년의 역사가 필요했다라고 말하고 이 제1의 물결이고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은 1760년대 초에 영국에서 시작됐죠. 뭐 산업혁명 익히 알겠지만 농업사회가 공업사회화된 것이 산업혁명이죠. 농업이 공업으로. 그래서 대량 생산이 되고 이제 농업 생산에만 의존했던 것이 기계에 의해서 생산되다 보니까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고 이제는 이 하루아침에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한다. 대단하죠. 이 산업혁명이. 그런데 이 산업혁명이 결국은 이제 20세기 말 1980년대 이후 20세기 말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제 정보 산업혁명으로 바뀐 것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IT 혁명이라 그러죠. 이렇게 산업혁명이 나오기까지는 한 2, 300년 걸렸고 정보산업혁명으로 나오게 된 것은 2, 30년 걸렸다. 지금 그래서 모든 것이 정보가 돈이다.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자,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않는 자, 뭐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정보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뭐 부를 축적한 사람도 정보를 얼마나 잘 활용하냐. 예컨대 세계에서 지금 가장 돈 많은 사람 누굽니까? 주식으로서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는 대략적으로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주식에 의한 돈으로 따지면 100조 원.
우리나라의 삼성, 이건희 그 패밀리, 그 가족들이 대략 한 30조 원. 다 합쳐서. 빌 게이츠 1인이 100조 원. 빌 게이츠는 뭐 한 사람이에요? 바로 MS, 마이크로소프트 사주. 빌 게이츠는 1974년에 하버드 대학 1학년을 중퇴하면서 자기 LA 건물 차고지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1974년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IT, 정보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그래요? 정보화 사회라고 말하지. 정보가 동의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3의 물결에 가장 끄트머리에 이렇게 놓여 있죠. 이게 정보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그러면 정보화 사회의 윤리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아니, 그러기 전에 정보화 사회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자. 방금 제가 말했지만 정보 가치, 정보가 가치화된 사회, 정보가 동의된 사회,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부가 집중되냐 그렇지 않냐로 나눠진 정보 가치화. 그리고 이제 또 탈공동체라 그래요. 정보 가치화. 탈공동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산업혁명 때까지만 해도 산업사회, 이 공업사회, 산업사회만까지도 공동체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고 일을 나누고 이렇게 했어야 되죠. 지금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야. 탈공동체라는 것은 이제는 공동체를 떠난다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파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가족 개념도 지금 이제 과거에는 대가족, 적어도 핵가족, 지금 핵가족이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은 1인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제 공동체 필요 없다는 것이야. 1인 가족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사회 각종 우리 SNS, 사회 서비스,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회 공동체망이 잘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 혼자 있어도 공동체가 아닌 공동이 벗어나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이야. 그런 사회가 도래했다는 거지. 그럼 지금 미국을 가지 않아도 미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미국의 어떤 제품을 내가 주문할 수 있고 그렇게 됐죠.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특정한 회사랄지 어떤 특정한 부분을 통해서 수입이 되고 그 수입상에 가서 내가 사고 그랬잖아요. 그건 일종의 공동체예요. 지금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야. 왜? 이미 탈공동체화 됐기 때문에. 정보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고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정보의 국경은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죠. 정보의 이 어떤 공동체는 사라졌다. 왜? 전부 다가 개개인이 심지어 여러분들 방송도 여러분들 1인 방송 이런 것도 있잖아요. 혼자서 꾸려 나가는 것이야. 모든 것을. 예전에 방송을 하려면 그 시스템 자체가 아주 방대하던데 지금은 휴대폰 하나만 있어도 1인 방송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사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화. 여러분들 신종 직업들이 요즘은 상당히 많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블로거, 이제 블로거도 파워 블로거 이렇게 합니다만은 내가 사실 맛집을 좋아한다. 그러면 전국 맛집 기행을 해, 내 혼자서. 그래가지고 어디 지역에 가면은 무엇을 잘하고 타격. 그래서 자기 블로그에 올려.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맛집 기행 블로그를 합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또 실제 이제 그 파워블로거들은 그 집을 소개하고 그런 맛집을 소개함으로써 일정 부분 광고 효과, 광고비도 받겠죠. 여러분들 파워블로그의 그 월 소득이 1,000만 원이 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란 건 단순히 제조업을 한다거나 꼭 물건을 만들어서 이거 아니에요. 이런 서비스.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것은 갈수록 다양화되는데 특히 이 정보화 사회의 직업은 굉장히 많아져. 그 다양화란 그런 측면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정보화 사회, 지식산업, 지식화 사회.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1차 산업, 그러면 농업, 임업, 이렇게 말하잖아요. 축산 들어갔지만. 2차 산업, 그러면 공업, 제조업, 그러죠? 3차 산업,
그러면은 서비스. 지금은 이런 전통적인, 물론 클라크가 분류했습니다만 전통적인 산업 분류 말고도 4차. 4차 산업 그러면은 이게 바로 지식 정보 사회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날에 와서는 이렇게 4차 산업, 지식 정보 산업이 굉장히 사회에서 또 다른 부분에서 약진하고 또 그런 것들이 다양한 직업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했지만 뭐 1인 방송뿐만 아니라 많아요. 그런 부분이. 특히 혼자서 꾸려 나갈 수 있는, 오늘날 와서는 또 어떤 맥락에서는 또 인건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줄일 수 있는, 혼자서 해내고 그럴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다는 것이지. 5차 산업은 이제 스포츠 레저입니다. 5차가. 이것도 뭐 요즘에 이제 먹고 살만하면 그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정보화 사회의 특징은 아주 다양화됐다는 것이죠. 그 특징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또 정보화 사회는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이 바로 이 정보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윤리입니다. 정보화 사회는 어떤 문제점이냐? 익명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익명성이라는 것은 한자로는 숨을 익자를 써요. 숨을 익자를. 이름이 숨겨진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이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짓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된 것이야. 익명성이라는 것이. 익명성이라는 것에 뒤에 숨어서 각종 정보를 부정적으로 양산하고 또 그 부정적으로 정보를 양산한 것이 한순간 리트윗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 마치 거짓이 실제인 양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정보화 사회에서의 특히 요구되는 윤리는 익명성 속에서의 일탈행위, 범죄행위. 일탈, 이게 문제죠.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뭐 가끔 이제 꼭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뭐 일베들의 활동이랄지 또 각종 다 많이 있어요. 뭐 노사모, 무슨 박사모.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각종 사이트에서 돌아다니면서 또 요즘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런 정보가 생산돼서 리트윗되고 양산된 것이. 근데 그것이 사실에 근거한 것도 문제일진데 남의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사실에 근거해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수많은 루머랄지 잘못된 그런 정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돼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이게 이제 또 문제죠. 특히 이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윤리는 익명성 속에 숨어서 나쁜 짓을 한 것이에요. 그게 문제죠, 사실은. 그러니까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런 과학기술이랄지 윤리기술이 과학기술이 발달했는데 그게 따라가지 못하는 윤리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문화지체현상 이렇게도 말합니다만은 문화지체현상이라는 것은 오구번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물질 문명은 앞서가는데 거기에 따라가야 될 정신 문명. 뭐 윤리 도덕은 대표인 정신 문명이니까 그 못 따라가서 약이 되는 문제들. 여러분 보세요. 뭐 보이스피싱이랄지 파밍이랄지 또 각종 인터넷의 해커들 그네들의 활동을 보면은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물론 누가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떤 사이트를 무력화 시켜버린다든지 또 어떤 기업 하나를 통째 송두리째 그냥 가라앉게 만든다든지 쉽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윤리 도덕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이 쉽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찾아낼 것이냐라는 문제들. 방금 우리가 말했습니다만 이제 이 정보화 사회에 그런 윤리들의 특징이 있고 아까 세 가지로 정의했던 정보 가치와 탈공동체 다양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해 보자면은 정보 가치화 사회. 앞서도 말했잖아요. 이제는 전 세계는 이데올로기 전쟁이 끝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니 뭐 자본주의니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한때는 러시아가 뭐 사회주의 국가였고 공산주의 국가였고 뭐 동유럽이랄지 중국이랄지 근데 그런 데가 지금 그런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전부 뭡니까? 여러분 비근화로 중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넘어오는 그 노동자들 한번 봐보세요. 그럼 지금 분명히 이제 이 사법통역사가 되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한국의 문화나 윤리나 도덕을 또 정보의 모든 부분을 좀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이나 우리나 이 정보사회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런 다른 점이 없어요. 다만 이제 그쪽하고 우리하고 다른 윤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공통점은 이 사회 구조적인 이 정보사의 특징은 정보 가치와 아까 말한 정보가 가치다는 것이지. 다른 가치가 없다니까 이데올로기 가치 없어요. 뭐 또 힘 가치 없습니다. 지금은 오직 힘으로 또는 모든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밖에 없다? 정보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서 뭐 이데올로기의 냉전 시대랄지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문제는 이제 그러면은 이 정보를 어떻게 해서 서로가 정보 전쟁이니까 먼저 취하냐. 예컨대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 비행기를 만드는 기술, 핵을 제조하는 기술. 그것도 많은 기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관계된 정보가 있겠죠. 그럼 이 정보를 어떻게 취합하냐? 이 정보를 어떻게 갖냐? 이 정보를 어떻게 뺏기지 않냐? 사실은 오늘날 세계는 그런 맥락에서는 정보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누가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이냐? 특히 이제 기술 정보, 기술 이전. 여러분들 기술 정보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산업 스파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는 산업 스파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스파이 그러면 과거에는 이데올로기 그 냉전 시대에서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간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어디에 무슨 시설이 있고 뭐가 있다 이런 거였죠. 지금은 그런 스파이, 지금 간첩은 의미가 없어요. 물론 아직도 이제 우리 한반도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스파이들이 존재한다, 간첩이 있다라고 해서 경계하자라고 말합니다만은 어떤 맥락에서는 의미 없고 지금은 기술 정보입니다. 기술 정보를 어떻게 빼올 것이냐 주고받을 것이냐 정보 가치화 사회니까. 여러분들 보면 중국 같은 데는 어떻게 하든지 그 한국의 기술 또는 서구 자본주의 기술을 자기들의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입수해서 그걸 그대로 베낄까? 또 좋게 말하면 벤치마킹 할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심지어 이제 어떤 한국의 어떤 기업체에 있었던 그런 기술자 또는 미국의 대기업의 기술자들을 돈으로 빼내잖아요. 돈으로 빼서 그네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자기들이 활용하고 이용하고 그러면 자기들은 이제 그렇게 크게 힘 안 들이고 노력 안 해도 그런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정보 가치화 사회, 기술 이전, 뭐 기술 스파이, 산업 스파이 이런 부분에 만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이제 이 재화로서의 정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일단 시간을 요합니다. 가능한 빨리 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 LTE, LTA, 4G, 5G 그렇듯이 여러분들 지금 이 전자 매체들, 이 휴대폰을 비롯해서 이런 것도 전자 기기들 사용할 때 갈수록 어떻습니까? 갈수록 시간과의 전쟁이죠. 얼마나 빠른 시간에 또는 빨리 진행되고 빠른 시간에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해낼 것이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 자체가 이 오늘날에 와서는 시간을 따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좋다는 것이야. 또 타인에게 양도해도 본인이 계속 소지할 수 있는 비이전성.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은 그대로 타인에게 양도해도 자기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니까. 가지고 있어도 돼. 그런 사회가 됐고 또 아까 말했지만은 이 익명성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신용이라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신용. 그 말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신용,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지식,
또 그의 가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근데 아무런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주는 정보, 그건 가짜 정보다니까. 그러니까 이 정보 가치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은 정보가 과거에는 창고에 가득 쌓아놓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시시각각으로 바뀐 것이니까. 여하튼 이 정보 가치화라는 것은 정보를 잘 수집하고 또 이 정보를 잘 활용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정보 수집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기술을 요구하고 자 그런 부분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탈공동체란 말했죠 아까. 탈공동체라는 것은 이제는 과거처럼 여러분들 큰 조직에 관료제화되고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탈공동체라는 건 그 속에서도 물론 그게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그 속에서도 원자화된다 그랬죠. 원자화된다. 내가 어떤 조직에 집단에 들어가 조직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나라는 사람은 과거에는 n분의 1이었습니다만 지금은 n분의 1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한 명이에요 그 중에. 그리고 나는 독립적이고 탈공동체는 그런 것이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탈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근무한다면 청와대 조직에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복속해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청와대만 벗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나는 나야. 어떤 조직에서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나는 나다니까. 이런 탈공동체적인 것, 그것도 대표적이고. 그리고 앞서도 말했지만 이제 다양화. 다양화라는 것은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도 과거는 딱 한정된 직업이었습니다. 지금 어쩝니까? 모든 직업들에서 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야. 여러분 최근 보니까 게임을 잘하는 전문 프로게이머가 연봉이 30억이 넘어요. 탑 게이머는. 그러면 과거에 벌써 게임하면 게임 중독이고 또 그것이 또 문제화되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의미 없어요. 그것만 잘하면 되는 것이야. 또 내가 뭘만 잘하면 된다. 과거에는 남자가 뭐 부엌에서 음식하면 좀 그랬잖아요. 지금 어쩝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면 다 셰프들은 남자가 많잖아요. 여자 별로 없어. 그런 시대, 다양한 시대야. 그것이 다 정보가 돈이 되고 정보가 가치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굳이 어디서 뭐 요리사 자격증 따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가까이 정보가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거기서 익히면 되는 것이에요. 내 솜씨를 발휘하면 된 것이지. 그러니까 1인 아까 말했죠. 1인 1방송도 있지만은 또 거꾸로 말해서 내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기술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야. 또 그런 기술이 사회 전반을 다양성 있게 만드는 것이고. 이런 데 바로 또 이제 정보사의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징에 의하여 제가 아까 말한 익명성이랄지 특히 정보화사에서는 정보 스파이들 또 정보를 악용하고 정보를 누모화시킨 사람들 그걸 또 빠른 속도로 전파시켜서 정보를 감염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은 우리 사회의 적들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보사회가 더 요구하는 윤리. 그래서 오직에서는 인터넷 윤리 자격사도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윤리 IEQ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윤리 자격사. 거기는 많은 이제 정보에 관계된 윤리 도덕들. 사실은 더욱더요.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지 않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익명성 뒤에 숨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익명성이랄지 이 정보화 사회에서 갖가지 잘못된 누먼을 양성한다지 그것으로 인하여 또 범죄를 저지른다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정보화 사회에서는 훨씬 요구되는 윤리임에는 분명하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사법통역사가 돼서 그런 윤리들을 제대로 인식시키고 제대로 알려준다면 이 정보화 사회에서도 충분히 바람직한 사회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법통역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윤리라는 과목 사실은 이제 조금 한정된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기타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더욱더 어떤 윤리가 요구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충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일단은 이론 강의를 마치고 문제풀이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